네, 이번 시간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로 이제 키에 대한 개념과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요. 데이터베이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등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삽입, 삭제, 수정할 경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따르죠. 이 절에서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사용 및 관계 표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키라고 하면요, 열쇠를 떠올립니다. 자동차 키, 집 키 등 어떤 키는 뭔가 잠그고 열고 보관할 때 사용하죠. 그러나 100개의 자동차 키가 있을 경우에 이 같은 키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한 개의 키는 반드시 한 개의 자동차만을 열 수 있는 거죠. 이 동일한 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키라는 용어는요, 무언가 유일하게 식별한다. 물론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한 어떤 도구, 열쇠, 열 수 있는 어떤 그 도구이긴 하지만 뭔가 유일하게 뭔가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키라는 거는 유일하게 구별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키는 릴레이션 테이블, 즉 테이블에서 특정 튜플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속성 또는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요,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고 했잖아요. 이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행과 열을 구성하는 것을 이 데이터들의 모음이 릴레이션이고, 이것이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이 하나의 행, 이것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할 때 사용하는 그 속성, 이 열이죠. 속성을 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수많은 행들이 있을 때 이 행과 요 행들이 뭔가 다름을 나타낼 때에 구별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 열을 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릴레이션에서 중복된 튜플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튜플에 포함된 속성 중 어떤 하나는 달라야 한다. 즉, 키가 되는 속성은 반드시 달라서 이렇게 튜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관계 데이터 모델의 큰 특징입니다. 이상 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튜플들, 즉 행과 각각의 행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 애트리뷰트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 키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림 2-7은요 마당 서점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키의 개념하고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은 4명이고요. 도서는 5개, 주문은 7개의 주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일단 우선 각각의 릴레이션에서 이제 키를 구분을 하면요, 이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에서의 키는 고객 번호와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분될 수도 있고요. 도서에서 도서를 구분할 수 있는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뭔가 특징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주문에서도 주문에 대한 번호는 어떻게 키를 나타낼 수 있는지 나중에 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슈퍼키입니다. 슈퍼키는요, 테이블에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을 말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림 2-7에서 고객 릴레이션에서 속성별로 튜플이 어떻게 식별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객 번호는 고객을 식별할 수 있죠. 그러나 이름으로는 중복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식별할 수가 없고요. 주민번호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주소도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식별할 수 없고요. 핸드폰도 번호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식별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식별을 하고 있고요. 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 없긴 하겠지만 핸드폰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또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식별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핸드폰, 그죠? 이렇게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이면 모두 슈퍼키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보면 고객 릴레이션과는 고객 번호와 주민 번호를 포함한 모든 속성이 집합의 슈퍼키가 된다. 이 얘기가 좀 어렵지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주민번호와 고객번호가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애트리뷰트 속성인데요. 주민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구별되지만 주민번호와 이렇게 다른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합쳐진 값들은 모두가 식별 가능한 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슈퍼키의 특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은 이 두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고객 번호하고 이름하고 같이 짝을 이루고
주민번호하고 이름으로 짝을 이루고 주민번호, 이름, 주소 이렇게 한 짝을 이루면 이 짝을 이룬 것들 중에서 하나의 애트리뷰트 속성 값이 구별되는 값이 모두 있으면 그것은 모든 이 집합은 구별 가능한 튜플을 구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튜플이 구별 가능한 집합이라는 거기 때문에 음, 그 다양한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번호, 주민번호를 포함한 모든 속성의 집합이 슈퍼키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근데 하지만 이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속성 집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 다양한 구별할 수 있는 집합도 뭐 맞기는 한데요. 이러한 그 다양한 그 구별할 수 있는 그 키가 다양한 속성이 많다면 그만큼 관계 표현이 어렵고 복잡해지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가장 최소한의 구별할 수 있는 속성 값이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 장표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제 후보키입니다. 후보키. 슈퍼키가 아니라 후보키. 이 후보키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튜플 중에서 유일하게 식별을 할 수 있는 속성 중에 최소 집합입니다. 최소 집합. 주문 릴레이션의 예를 한번 들기 전에 한번 다시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후부터는요 특별한 언급 없이 이제 키라고 하는 거면 이것은 후보 키의 의미가 좀 크다. 주문 릴레이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 릴레이션 저기 그림 2-7의 그 고객 릴레이션에서는요 슈퍼키는 수없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후보키는 주민번호와 고객번호만 되는 거죠. 예, 주민번호하고 고객 도서번호만 후보키가 이루어진다. 왜냐? 최소 집합이기 때문에. 주문 릴레이션에서 고객번호와 도서번호의 두 개 속성을 합한 번호가 후보키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고객 릴레이션에서는 요 두 가지가 이제 후보키가 되는 거고요. 주문 릴레이션에서는 고객 번호는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어서 이 하나로는 후보키가 될 수가 없고요. 도서 번호도 여러 사람들이 도서 번호를 다양하게 주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후보키가 각각의 항목은 후보키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고객이 주문한 도서 번호는 이것은 후보키가 가능하죠. 그리고 한 고객이 동일한 도서 번호로 또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문 날짜까지 키를 하면 이 세 가지는 최소
안에 슈퍼키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문 릴레이션과 같이 한 개의 키가 아닌 다수 개의 키로 그 후보 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것을 복합 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문 릴레이션처럼 후보 키는 두 개의 속성, 고객 번호하고 도서 번호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키를 복합 키라고 하고요. 키 중에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중에서 최소 집합일 경우에는 후보키라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기본키입니다. 여러 후보키 중에서요 하나만 선정해서 대표로 삼는 키를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죠. 후보키가 하나뿐이라면 그 후보키를 기본키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러 개라면 릴레이션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나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기본키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려사항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릴레이션 내에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후보키로 후보키의 조건이죠. 이거 널 값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널 값이 허용되면 고유한 값,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의미고요. 키 값의 변동이 좀 적어야 된다. 키 값이 이렇게 인서트나 삭제나 삽입이 이런 것들이 좀 변경, 즉 이제 값의 변경이 좀 적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적은 수의 속성을 가진 것이, 그러니까 속성 값이 단일 값이면 제일 좋고요. 단일 속성이면 단일 속성이 좀 안 된다면 이렇게 최소한 속성의 값이 적은 것이 이제 좋다라는 거고요. 향후 키를 사용할 때 문제 발생의 조치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릴레이션 스키마를 표현할 때 기본 키는 밑줄을 그어서 표시하는데요. 이런 고객일 경우에 고객 번호, 도서일 경우 도서 번호처럼 이렇게 밑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본 키는 릴레이션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키를 주민번호와 고객번호를 선택할 수 있었죠. 마당 서점에 예를 들면 먼저 주민번호를 살펴보면요, 개인에게 하나씩 주어지면서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유한 값을 갖는 것은 맞죠.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키의 사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키 노출이 많아져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라는 의견이 있죠. 그래서 기본 키로는 주민번호가 아닌 고객번호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래서 기본 키를 선정할 때에는 다양한 의견을 판단을 하여 최종적으로 기본 키를 선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르키입니다. 기본 키가 이 보안을 요구하거나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돼서 복잡하게 되거나요, 마땅한 기본 키가 없을 경우에는 일련 번호 같은 가상의 속성을 만들어서 기본 키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키를 대리키, 서로게이트 키 또는 아티피셜 키라고 인조키라고 합니다. 대리키는요, DBMS나 소프트웨어에서 임의로 생성하는 값으로 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주문 번호, 주문 테이블에서요, 이 주문 번호의 얘는 고객 번호와 도서 번호로도 구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두 가지를 대체해서 대리해서 만들어진 대리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에서 생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체키입니다. 이 대체키는요, 후보키가 있으면요, 후보키 중에서 기본 키를 선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후보키는 식별할 수 있는 속성 중에서 최소한의 속성 집합을 나타나는 것이 후보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기본 키가 아닌 후보키를 대체키라고 합니다. 즉, 이 의미는 기본 키로 선정을 하긴 했지만 기본 키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릴레이션, 고객 테이블 같은 경우 고객 번호와 주민 번호 중 고객 번호를 기본 키로 정했다고 하면 주민 번호는 대체 키가 되는 거죠. 네, 다음은 메르키, 포린키입니다. 다른 릴레이션에서 기본 키를 본인의 릴레이션, 본인의 테이블에서는 참조하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키들이 이 단일 릴레이션을 기준으로 설명했다면요. 웨르키, 포린키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해서 관계 데이터 모델의 특징인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웨르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하고 릴레이션의 관계를 릴레이션 1, 릴레이션 2가 있다고 하면 이 둘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키를 포린 키, 웨르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1에서의 프라이머리 키, 그 기본 키를 관계 2에서는 포린 키, 웨르키로 참조를 해서 두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고 있죠. 이 기본 키를 포린 키가 참조하고 있다는 개념이고요. 참조하고 있는 것이 웨르키, 참조되는 것이 기본키. 이 양쪽 릴레이션의 도메인은 서로 같다는 것이 이 키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메인이 만일 인티저 값이라고 하면 릴레이션 2의 테이블에서의 포린키의 도메인도 인티저 값이어야 된다. 이렇게 키가 같아야 된다. 도메인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조되는 키가 기본 키인데 이런 참조되는 기본 키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참조하는 웨르키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 데이터 무결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고요. 이것이 바뀌었는데도 이것이
바뀌지가 않는다고 하면 데이터가 불일치되어서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린키 자체에서는 널 값을 허용하고요. 기본 키에서는 널 값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린 키에서는 널 값이 허용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기 자신의 기본 키를 허용하는 포린 키도 있다. 이런 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르키, 포린 키 자체가 기본 키의 또 하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즉, 기본 릴레이션에 참조하는 키가 기본 키고요. 또 다른 릴레이션에 참조되는 키가 웨르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참조하고 있는 키가 웨르키고요. 참조되고 있는 키는 기본 키입니다. 그림 2-9의 릴레이션과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2-9는요. 릴레이션에서 참조하는 키인 웨르키하고 기본 키와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주문 테이블은 고객 프라이머리 키를 고객 번호를 기본 키로 하고요. 주문의 고객 번호가 참조하고 있고요. 웨르키로서 참조되고 있는 키는 고객의 고객 번호가 기본 키로서 참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조되고 있는 속성. 이것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이고요. 참조하고 있는 키는 해당 릴레이션의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 릴레이션의 도서 번호도 보면요. 도서라는 릴레이션의 도서 번호라는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고요. 도서 릴레이션의 도서 번호는 도서 릴레이션의 프라이머리 키로서 참조되고 있습니다. 참조되고 있는 기본 키고요. 포린 키는 참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주문 릴레이션은 두 고객과 도서 릴레이션을 참조하고 있는 고객 번호와 도서 번호를 포린 키로 가지고 있고요. 이 주문 내에서 도서 번호를 고객 번호가 웨르키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포린 키는 기본 키와 달리 널도 포함될 수 있고 중복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9를 보면 고객 번호 1이 다수의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 포린 키를
이용을 해서 참조를 했기 때문에 다수의 중복도 허용한다. 그 다음에 널값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입니다. 웨르키를 참조할 경우에 릴레이션과 참조되는 릴레이션이 꼭 다른 릴레이션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각 2-10의 릴레이션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릴레이션에서 자기 자신의 기본 키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멘토 릴레이션으로 보면 되고요. 각각의 선수 테이블에 멘토 번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멘토 번호는 웨르키로서 선수 번호를 참조하고 있고요. 이것은 멘토가 없을 수도 있고요. 멘토가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선수의 번호를 릴레이션하고 있다. 포링키로서 릴레이션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본인의 릴레이션, 본인의 테이블 내에서 자기 자신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는 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키의 포함 관계 및 정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릴레이션 내 투표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을 슈퍼키라고 했고요. 릴레이션 내 투표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의 집합을 슈퍼키라고 했고요. 그 슈퍼키는 구별할 수 있는 키와 같이 이렇게 집합관계를 이루면 모두 그 슈퍼키가 된다고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키 이외에도 같이 이렇게 집합관계로 구성이 되면 모든 것이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법이 후보키입니다. 투표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의 최소 집합이고요. 이것은 만일 그 해당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에서 구별할 수 있는, 투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값이 속성 값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것의 최소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집합은 효율성 측면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것이 바로 후보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정된, 즉 자기 자신의 릴레이션을 대표하는 키를 기본키라고 했고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정되지 않은 키가 바로 대체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이 데이터 무결성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일관성과 정확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관성과 정확성을 잃어버린 데이터베이스는요, 정보로서의 가치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됐죠. 일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계속해서 무결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요, 이러한 투표를 삭제, 수정할 경우에 데이터의 제약사항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2-7의 마당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서점 관리자가 재고가 없는 도서를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판단을 해서 도서 릴레이션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장이 도서별 주문 내역을 요구를 하면 관리자는 주문 릴레이션에 주문 내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서 릴레이션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문 릴레이션은 도서 번호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에 대한 주문 내역을 알 수가 없게 되죠. 이와 같이 무결성 제약 조건은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도 있고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특징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삽입, 삭제, 수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이 안 되고 삭제가 안 되고 수정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메인 무결성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메인 무결성은요, 도메인 제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릴레이션 내에 투표율이 각각의 도메인에 지정된 값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주문 번호, 주문 내역, 주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주문 번호라고 하는 그 속성 값에 도메인을 지정하는데 이 도메인은 정수값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제약 조건을 도메인에 대한 애트리뷰트 속성에 대한 이 도메인의 특성을 정의를 해버리면 그 도메인이 아닌 값들이 들어오면 삽입이 어렵다는 이러한 그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제약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체 무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체 무결성은 프라이머리 키 제약이라고 하고요. 이 릴레이션은 기본 키를 하나씩 무조건 정해야 되는데 이 기본 키의 특성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기본 키는 뭐냐면 중복이 되진 키의 내용이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큰 두 가지 특징이면서 이것이 널이거나 키가 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인서트가 안 되는 이러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조 무결성은요. 이 참조 키, 웨르키, 포린키 제약이라고도 하면서 합니다. 이 릴레이션의 참조 관계를 선언하는 제약인데요. 일반적으로 참조되는 릴레이션, 이게 부모 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참조되는 릴레이션을 참조하는 릴레이션을 자식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 릴레이션이 있고요. 자식 릴레이션이 있는데 참조되는 릴레이션이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고요. 참조하는 릴레이션은 포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 릴레이션의 외래 키는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도메인이 같아야 되는데 이 도메인이 다르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삽입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될 경우 부모 릴레이션이 어떤 다른 값으로 수정될 때 자식 릴레이션에서 참조하고 있는 내용은 수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조 무결성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기본 키에 대한 제약 조건이고요. 삽입은 기본 키와 같은 값이 삽입되면은 인서트가 안 된다. 당연하죠. 키는 튜플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인데 동일한 값이 들어오면 삽입이 안 된다. 삽입 거부가 된다라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501이라는 그 박지성이라는 그 튜플이 있는데 501 남승찬이 더 들어왔을 경우에는 DBMS에서 삽입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객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두 번째, 수정할 경우에는 널로 수정이 되면 수정이 안 된다는 거고요. 삭제는 특별하게 거부하지 삭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조 리비얼성 조건이고요. 참조 무결성은 포링키에 대한 무결성이라고 했고요. 포링키는 기본적으로 참조되는 부모 릴레이션과 참조하는 자식 릴레이션이 있고요. 부모 릴레이션은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고 자식 릴레이션은 포링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와 포링 키가 이어져 있는데 부모 릴레이션에서 튜플을 정상적으로 삽입하면 진행이 되는데 자식 릴레이션에서 삽입할 경우에는 부모 릴레이션과 다른 값이 도메인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 저기 삽입이 안 된다. 그리고 부모 릴레이션에서 없는 값들이 참조가 된다고 하면 이때도 삽입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포링키에서 저기 새로운 값이 들어올 때 그 부모 릴레이션에 기본 키에 있는 값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의 인서트 조건입니다. 삭제와 관련해서는요, 부모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참조하는 테이블을 삭제할 때 참조를 하고 있는 그 자식 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냥 삭제하면은 포링 키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는 작업이 있고요. 수정할 경우에는 삽입과 삭제가 연속해서 수정됐던 내용으로 삽입에 대한 그 조건, 그다음에 삭제에 대한 조건을 따로따로 확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참조 무결성에서요. 제약사항일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리스트릭티드라고 하는 것들은 자식 릴레이션에서 참조하고 있을 때 부모 릴레이션에서 삭제를 거부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실제로 프라이머리 키를 포링 키를 정의를 할 때 리스트릭트라는 명령어를 쓰면 아까 그 부모 릴레이션에서 튜플이 거부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 릴레이션에서 튜플 삭제일 경우 자식 릴레이션의 튜플도 같이 삭제해달라라는 것은 캐스케이드라는 명령을 쓰고요. 나머지는 자식 릴레이션, 디폴트나 널 이런 것들을 쓰면 튜플에 대해서 삭제일 경우에 미리 설정된 값들로 변경된다.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프라이머리 키에서 포링 키를 학생이라는 부모 릴레이션과 학과라는 자식 릴레이션이 있는데요. 아니네요. 반대네요. 학과라는 것이 저기 부모 릴레이션이고 학생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 릴레이션이죠.
만일 2001 체육학과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하면요. 자식 릴레이션에서 2001이라는 그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리스트릭트라는 것을 명령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 작업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한 삭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캐스케이드라는 명령을 쓰면요, 이 해당되는 값을 연쇄적으로 같이 삭제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삭제된 다음에 미리 기본값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널값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조 무결성의 명령어, 투표 삭제에 대해서 명령어를 사용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무결성 제약 조건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관계 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